자, 김중현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7회로 들어갑니다. 자, 7회 문제 또 1번부터 가볼 테니까요.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풀었던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휘리릭. 자, 1번입니다. 다음 유적지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기를 묻고 있죠. 자, 울산 검단리, 부여 송국리, 강화 부군리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유적이다. 울산 검단리, 울산 검단리 울주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 부여 송국리 두 유적지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환호 유적과 더불어 울산 검단리는 현재까지 나온 청동 유적 중에서 가장 큰 유적지입니다. 집단 마을 유적이고요. 환호라든가 다양한 유물이 나왔던 것이고, 부여 송국리가 워낙 유명하죠. 청동기 위에는 철기시대까지 쭉 나와 있는 송국리식 토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송국리식 토기는 나중에 철기시대 때 동무덤에 쓰였던 그런 동무덤, 항아리 무덤에 쓰였던 그와 같은 토기였죠. 자, 강화 부군리는요, 고인돌로 유명한 곳이죠. 강화 부군리 고인돌. 우리 왜 교과서라든가 많은 책에 실려있는 북방식 고인돌 대표적인 그 자태, 강화 부군리 고인돌이에요. 전부 다 어느 시기입니까? 청동기죠. 울산 검단리 부여 송국리 보고서 청동기 몰랐다면 파이요. 오케이, 청동기입니다. 그 시대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좋습니다만 검은 간토기, 블랙 간토기는 어느 시대 거? 요거는 철기 거. 레드 간토기 빨간 거는 청동기. 물론 청동기 저 끝에 가면은 검어지기 시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검은 간토기는 청동기의 전형적인 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유물 그러면은 미송리, 민무늬 그리고 레드 간토기, 붉은 간토기가 될 거예요. 검은 간토기 체크해 주시고 2번입니다. 청동기로 된 농기구. 아이고 요거 포인트.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청동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다이아 망치, 다이아 삽 안 만들죠. 청동 농기구 만들지 않습니다. 귀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게 농기구로 쓸 만큼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철에 비해서는요. 청동기는 농기구를 만들지 않는다. 잡아두시고 3번. 이 시기에 남녀 분업이 이루어진 거 가능하겠죠? 여성은 주로 집안일에, 남성은 농경이나 전쟁에 종사하면서 남녀 분업이 가능해지더라. 콜. 4번. 난감하네.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뿔을 이용한 조각품. 이게 무슨 원시적인 얘기야? 이거는 언제? 구석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조각품에는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인 기원이 담겨져 있다 좋습니다만 청동기도 안 만들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만들죠. 동물뼈 가지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주술적 조각품 만든 거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죠? 선사 파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3개 정치 발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OX 문제 가볼까요? 신라 진흥왕 때 품주가 만들어졌다. 품주는 나중에 분화가 되죠. 뭘로요? 집사부와 그리고 창부로 분화가 됩니다. 언제죠? 요거 진덕명 때 가서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가 되죠. 진흥왕 때 품주 콜. 2번 소지마리과는 백제 동서왕과 혼인동을 맺었다. 그렇죠. 5세기 때 장성의 남진 때문에 처음으로 동맹을 맺은 거는 비유왕과 눌지마리간. 비눌비눌 눌지마리간 비누비누 기억하시고요. 처음 동맹을 맺었는데 계속된 남진으로 동성왕이 결국 장성의 남진에 견디지 못하고 신라에 구걸을 한겨. 좀 도와달라고. 당시 신라는 소지마리간이었는데 동성왕한테 이찬 비지의 딸을 씹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신라 귀족의 딸과 백제 왕이 혼인 맺은 거니까 누가 갑입니까? 신라가 약간 갑질로 탁탁 튕기신 거죠. 그리고 결국 동성 소지의 혼인 동맹 이후 그 다음에 백제는 다시 한번 중국을 맞이하는 무령왕이 등장했고 신라에는요 지증왕이 등장하면서 6세기로 딱 접어드는 거죠. 무령왕이 501년, 지증왕이 500년에 즉위합니다. 6세기부터는 다시 한번 백제 신라가 중국을 맞이하는 시기. 동서지간 동소 혼인 동맹 체크하세요. 3번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단다. 우리 불교 수용 시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불소 침눌. 불교는 소스리망, 침류왕, 눌지마리간. 물론 신라의 공인은 법황 때였고요. 침류왕 때 백제는 남쪽에 있는 동진으로부터, 고구려는 북쪽에 있는 전진으로부터. 누가 먼저였죠? 고구려 먼저. 고구려 소스리망 때 불교를 딱 도입한 게 372년. 백제가 우리도 그러면서 남쪽으로부터 384년. 비슷한 시기입니다. 4세기 후반에 백제와 고구려 모두 불교를 들여왔고요. 신라는 5세기 들어가서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가 6세기 때 공인되는 거죠. 불교 수용 포인트는 잘 기억해 두세요. 4번 광개토대왕은 부여를 복속지었으며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구가했단다. 아니죠. 광개토왕이 상당히 많은 영토 확장했습니다만 광개토왕은 주로 북쪽을 공격했고 남쪽을 장성이 싹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여는 냅뒀죠. 왜요? 부여 북속은 부여가 고구려의 엄마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부여에서 났었거든요. 부여를 먹는다는 얘기는 엄마를 치는 거예요. 후리자식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구려는 약간 주저주하고 쓰는데 우리 장상의 손주였던 문자왕 또는 문자명왕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겠지만 494년에 부여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열받은 백제가 뭐라 그랬어? 형이 엄마를 먹었다 그러면서 우리 동생이 이제부터 부여다 그러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게 되는 거지. 성황 때 가서요. 그 문자왕은 부여를 먹고 최대 형투를 구가했습니다만 6세기에 들어서 고구려는 결국 내분에 빠지고 맙니다. 내분을 틈타서 백제와 신라가 다시 한번 씩씩하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알고 있죠? 자, 우리 시기별 삼국관계는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보다시피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왕 때 백제는 누구였지? 이왕 때 신라는 누구였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삼국 통일 과정에 나타난 사건을 역시 순서대로 맞아보자. 자, 첫째, 신라 진평왕이 수에 걸사표를 보내 고구려 침공을 조장했단다. 당시 진평왕은요, 북쪽에 있는 고구려가 자꾸 공격해서 국경을 침범하자 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걸사표, 구걸하다 할 때 걸자고요. 사는 군대입니다. 군대를 요청하는 글 누가 썼나요? 세속을 지었던 원광법사가. 고구려 좀 쳐달라고 했더니 수나라가 땡큐 그러고 친 거죠. 쳐가지고 릴에 있는 수양제의 공격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하여 처음에 100만 대군으로 났었는데 그 당시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30만 별동대를 뽑아가지고 공격을 했었고 이걸 맞서 싸운 게 을지문덕이에요. 그죠? 하지만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수에게 당이 들어섰고요. 당에게 사대하던 영유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개소문이 장성을 쌓고 영양왕을 즉위시킨 저 영유왕 대신에 보장을 즉위시단 말이야. 그래서 보장왕이 딱 들어서면서 당과 싸우게 됩니다. 당과 싸우면서 당이 이겨서 졌어. 졌지요. 진 다음에 당은 결국 신라와 손을 잡게 되는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디귿, 니은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순서 들어가 봅시다. 기역과 니은 중에 뭐가 먼저인지. 진평왕과 수나라의 공격 연합군과 나당 연합군이라면 아무래도 나당 연합군이 뒤겠죠. 기역 뒤에 니은이 나오는 겁니다. 장성 축조는요. 요거는 이제 수 맞고 당대비였으니까 수를 막아낸 다음에 기역보다 뒤, 나당 연합군보다 앞이겠죠. 그러니까 디귿 사이에 들어가겠지. 마지막 리을은요. 수의 공격이니까 기역 때문에 나온 수의 공격이고 당 공격전이므로 리을보다는 앞에 가고 기역보다는 뒤에 오겠네. 기역,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찾아달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쭉 4개의 사건을 순서대로 연결시켜드렸는데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풀면 좋습니다만 빨리 풀기 위해서는 4개를 보시면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 어디 들어가지? 리을은 어디 들어가지?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봤죠? 3번 마무리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재 제작에 영향을 끼친 사상을 묻겠습니다. 앞에 거는 강서대묘에 있는 현무도고요. 뒤에 거는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사신도도 그렇고 벽돌에 산수무늬로 생긴 건 전부 다 어느 사상의 영향? 도교의 영향. 모르면 바보. 미안해요. 도교의 영향입니다. 도교 포인트 잡아두시고 가볼까요? 삼국시대 때 도교는 4세기쯤 전래가 됐습니다. 삼국 모두예요. 백제에서는 특히 당시 주요 사상이었던 불교와 도교가 융합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백제에서 불교와 도교의 영합, 융합 사상. 이를테면요, 무령왕릉 있었죠.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었고 연꽃 무늬가 싹 장식된 불교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석에 보니까 매집권이 있는 거죠. 토지의 신으로부터 땅을 샀다는 거. 이거 도교거든. 불교, 도교의 결합. 또 우리 사비에서 나온 금동대향로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향로기 때문에 절에서 쓰는 물건이에요. 절터에서 난 거고요. 근데 그 절에 쓰는 향로에 도교의 이상향이 쫙 조각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 아마도 복례산으로 보이는 그리고 봉황과 용까지 도교와 불교의 결합. 하나 더 있죠. 사택적비 대표적이죠. 사택적비는요. 사택적이라는 사람이 불사 참여 후 세운 비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도교적이었단 말이야. 물론 백제뿐 아니라 신라도 그랬습니다. 신라의 화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도교와 불교의 결합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고려도 그렇죠. 고려 8간에 보세요. 8간의 불교 행사인데 초제 지내잖아. 이런 게 전부 다 도교와 불교의 결합입니다. 백제를 비롯한 이와 같은 종교의 융합상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신라 말에 들어가서 호족과 육두품의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된 거는 도교가 아니라 뭡니까? 풍수질이죠. 2번 이상합니다. 그때 도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럼 무슨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호족과 육두품은 당시 풍수지리라든가 또는 뭐 유학 같은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수립을 하고자 노력했던 세력들이었고요. 3번 고려전기는요, 국가에서 도관을 만들고 예종 때 도관이라는 도교 사찰을 만든 거죠. 팔관에서 초지했던 것도 아까 얘기했던 불교와 도교 결합 맞고요. 조선 초에는요, 참성단 만이산에 있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 지낸 거 역시 마찬가지. 3번, 4번 모두 도교의 영향이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콜? 5번입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을 묻고 있습니다. 고려의 과거라든가 음서가 있을 텐데 딱 나와 있죠.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자, 기억 보니까 과거에는요, 이를 통해 지공거와 합격자가 좌주문생이 되었다는 거 가능하겠죠? 과거에서는 지공거 뭡니까?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모든 걸 총괄하는 관료 말합니다. 합격자는 그 밑에 있는 합격자들인데 과거를 한 명이 주관하다 보니까 내 때 합격한 사람들은 내 새끼들이고요. 지공거 밑에 있는 문생들이 끼어드는 거죠. 지공거를 좌석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그 문화생을 문생이라고 해서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 관계는 전부 다 나중에 관직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과거는 그와 같은 기반이었고요. 니은의 음서 있습니다. 음서는 아버지의 그늘을 통해서 관직에 서용되는 겁니다. 음서예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까지. 특히 이 당시 5품 이상들은요, 음서를 받았는데 2품 이상이 되면요, 사위나 외손자까지도 전부 다 혜택을 받던 3품 이상이면요, 사위 외손자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 사위와 외손자에게 음서를 혜택했다는 얘기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그리 낮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도 있었죠. 조선가면 어때요? 조선가면 사위나 외손자는 당연히 탈락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과거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류로는 제술과와 명경과와 잡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과와 잡과가 있는데요. 문과에는 제술, 논술을 잘하는 분들, 명경은 경전의 밝을 명자, 경전을 잘 아는 분들, 제술은 주로 문장이나 정책을, 명경은 경전 내용을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술은 논술이고요. 명경은 뭡니까? 이거는 수능에 대한 거죠. 그런 겁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요, 명경과를 높이 샀습니다만 실제 중시한 건 제술입니다. 고려 시기 내내 한 700명 정도가 관직에 등록됐는데 명경이 한 200명, 제술 한 700, 5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뽑은 건 제술이었지만 관직으로 높은 거는 명경이 높았다는 얘기죠. 실무를 중시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제술, 명경, 잡이 있었고 문과는요, 없었습니다. 문과는 잠깐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우리 4번에 있는 문정권 때가 아니라 문과가 있었던 건 언제? 우리 예종 때 강해제라는 칠제에다가 강해제라는 걸 만들면서 잠깐 문과를 시작한 적이 있었고 바로 그 뒤에부터 탈락되고 맙니다. 예종 때 관학증책으로 칠제 만들면서 강해제에서 문과를 잠깐 실시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됐나요? 따라서 답되는 건 몇 번? 4번. 관직 등재들을 전부 다 과거와 음수로 나누어 비교해 두시고요. 그리고 답이 무언가는 제도적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만 더 포인트 가볼게요.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법제적으로 양의 이상은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어떤 식으로? 법제적으로. 실제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양의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는 게 고려와 조선의 법입니다. 이것도 하나 잡아두시고요. 지금도 그렇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해놓고서 실제 고위관직 올라가는 건 제한돼 있잖아요. 항상 시대가 그런 거지 뭐. 5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정답 4번 나와라.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입니다. 가 국왕의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는 나주에 10년간 머물고 있었답니다. 나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회에 여러 가지 쭉 상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이건 뭐 설화죠. 어디에 나오는 거?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고, 물론 이제 고대 국가의 설화보다는 약간 합리적입니다. 뭐 용이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알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예쁜 여자가 있어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버들잎을 띄워주는 거야.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서 아주 좋았어.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랍니까? 아들 무가 바로 혜종이래요. 이건 바로 이제 어떤 지역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혜종이었다는. 혜종이 아마 그 왕의 아들인데 조선은 그런 왕이 없지요. 고려는 있습니다. 태조, 혜종, 정종, 광종이니까. 태조 왕건이에요. 그러고 보니 맨 앞에 나주 10년간이 이해가 되네요. 왕건은 궁예의 명령에 따라서 나주, 당시 지명으로는 금성이었죠. 금성을 점령하여 거기에 머물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주에 있었던 왕건이구나. 태조의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누굽니까? 정종 3대왕. 2번은요. 사진관이들 처음 시작한 거 태조 콜. 3번은요. 광종.
4번 역시 광종. 주연공법은 지방의 공부, 스터디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뜻이죠. 지방 세금을 서울로 올리는 법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다음으로 갈까요? 7번입니다. 각각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자. 자, 지금 고려의 상업인데요. 점점 있습니다. 개경과 서경이라는 수도와 세컨 수도에는 서접, 복두, 소금, 능라 등을 파는 관영 상점이 존재하고 있었죠. 관영 상점은 뭡니까? 고려의 독특한 지도로서 국가가 상점 주인입니다. 시전과 다른 거예요. 관영 상점은 국가가 주인이고요. 시전은 국가의 허락을 받은 일반 백성들이 주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입품들이에요. 복두는 왜 그 머리 갓 안에 쓰는 그런 관 같은 거고요. 능라는 비단 말하는 겁니다. 옷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귀족들의 사치품으로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 해보니까 소금 전매소가 있죠. 어이구 소금 전매제 고려의 특징. 충선왕 때 소금 전매소를 만들었었죠. 지방시장은 주로 행시들이 있었던 시장들이었고요. 교통의 요지가 있었겠죠. 이와 같은 고려 상점들을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관청에서 운영한 상점이었다. 아, 그렇다고 맞다고. 니은 보부상의 활동으로 활성화되었다. 뭔 보부상이나. 보부상 누구예요? 보부상은 장시의 발달과 함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장돌뱅이 말하는 거죠. 15세기 말 성종 때 장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뒤부터 보부상이 등장합니다. 고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관영상점은 국가가 주인인 상점이에요. 다 소금 전매는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국가 지정수입을 위하여. 물론 전매를 태조 때부터 주도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견법이 만들어진 게 충선왕이고요. 태조 왕건도 전매를 위해 노력했던 분이고, 이거는 고려조선 내내 그랬습니다. 심지어 총독부도 그랬어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가견법,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지방시장은 뭡니까? 지방의 행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운영된 시장들이죠. 관청 수공업은 고려 전기에 관청과 소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방의 행상들이 어떻게 국가 물건을 팔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국가에서 통제했던 관청 수공업이었겠죠. 따라서 지방시장에는 사적으로 만든 쟁기 같은 거, 뭐 이런 게 거래가 됐겠지. 면포는 아니지만 이제 옷감 같은 거, 그런 것들. 답이 될 수 있는 몇 번? 기억과 디귿이겠네요. 자, 체크아웃 해두시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2번 가십니다. 8문제입니다. 8번. 조선시대에 관련 편찬된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국왕을 묻고 있습니다. 책을 기억하시고요. 결국 책이 편찬된 국왕입니다. 어느 왕 때 책일까? 자, 이 책은 뭘까요? 우리 조종의 심무하신 인덕과 그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졌으니 되어 있고요. 둘째 줄에는 교지가 나와 있고요. 쭉 가니까 마지막 줄에는요. 만대 성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대 성법을 만들었는데 이 성법의 기본이 된 게 바로 규범과 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뭘 완성한 거죠. 완성한 법이 뭡니까? 완성한 게 성종 때 만든 경국대전이죠. 완성, 성종, 경국대전. 법전임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 됐나요? 이 책에 편찬된 국왕은 성종. 1번 현량과 중종 때 조광조. 2번 재간자손의 관리등용 제한. 서울의 제한, 서울 금국법 전부 다 성종 때의 성리학의 완성과 더불어 정읍사, 처용 같은 노래가 기록된 악학괴범 예악사지 중에서 악의 완성입니다. 자, 4번은 뭐죠? 앞에서 봤던 관수 관급제죠. 세조 때 만든 게 직전법. 바로 4년 뒤 성종 때 만든 게 관수관급. 성종 즉위년이니까 성종 즉위가 13살이었거든요. 6학년이 했던 건 아니고요. 이건 그 당시에 아마도 주술이 있었겠죠. 그들이 만든 관수관급이에요. 이건 그래서 직전법의 후속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성종이 맞고요. 1번은 중종 때 빼자. 자, 9번입니다. 조선의 조은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조은은 뭡니까? 세금을 서울로 운반하는 거죠. 당시 세금이 쌀이다 보니까 무겁거든요. 개인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국가에서 조은 제도를 운영해서 아무래도 육로일까요? 수로일까요? 육로로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지. 쌀을 어떻게 싣고요? 트럭이 있어, 기차가 있어. 주로 배를 통해서 바닷길, 강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에요. 조창은 주로 바닷가 포구에 있는 것이죠. 역과 원은 육로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공적 업무 수행자의 원 또는 말이 지나가는 역, 스테이션, 역입니다. 역과 원은 공적 업무 수행자가 지나가는 교통로에 있었던 것이고 조창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할 수 없지요.
2번입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조우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 대동법으로 특산물까지도 쌀로 운반합니다. 더 강화되었겠죠. 대동세 역시 조운제로 운반되었습니다. 3번 평안도 함경도는 밭농사지대여서 저리 운송하지 않았다. 밭농사는 세금 안 내? 아니겠죠. 평안도 함경도는 서울로 세금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운송비가 더 들어요. 게다가 평안도 함경도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럼 서울로 올렸다가 다시 보내주느니 그 지역 국방비로 써라. 합리적이죠. 국방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 평안도는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신 접대비가 많이 들어요. 사신 접대비를 위해서 역시 서울로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인류 지역이라고 부르죠. 평안도 함경도는 인류 지역으로 서울로 세금을 운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4번 요거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은요 세금을 한강으로 운반합니다. 자자자, 강원도는요 북한강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남한강이 있었고요. 이 강은 소백산맥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북한강에 있던 강원도는 소양강창으로 다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리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경상도는 뭐냐? 이게 포인트죠. 경상도 세금은요 낙동강을 따라갑니다. 근데 남부 지역은 쭉 내려와서 낙동강 하구인 김해 쪽에 모으면 됩니다. 근데 김해에 딱 놨더니 외구들이 땡큐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김해 쪽에 운송된 세금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쭉 바닷길로 가서 전라도에 있는 영산강창이나 법성창에 보관을 합니다. 경상도에는요 창고가 없어요. 북부 지역은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쭉 올리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다 두자니 거기서 고개를 홀딱 넘어가면은 소백산맥을 넘어가면은요 충청도 충주가 나옵니다. 여기에 창고를 둔 겁니다. 소백산맥의 추풍령이라든가 조령이라든가 중령을 넘어가면은 바로 충청도 충주가 나오거든요. 넘어가서 충주에다가 가흥창이라는 창고를 운영했어요. 강원도는 소양강창, 경상도는 가흥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한강 지역의 창고에 있었고, 이 가흥창은 충청도 세금도 운반했습니다만 주로 경상도 북부 지역 세금을 보관했던 곳이다. 요거 포인트. 어디라고요? 충주입니다. 충주 가흥창은 경상도 북부 세국을 모아놨던 곳이구나. 물론 후기가 되면은요 경상도에서 창고가 생깁니다. 외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후기에도 경상도 북부 세국은 주로 가흥창에 있었으므로 요건 맞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 세국은 어디를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운반한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좋은 제도 마무리.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가, 남인들이 관직 색탈당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했고, 서인들이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다. 어이구, 인현왕후 복이 됐네. 언제입니까? 경신기사삼에 나오는 갑술환국. 그죠? 세 번째 한국 갑술환국입니다. 인현왕후 복이. 디스걸 인현왕후 있었죠. 나, 유기전 제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철폐한다. 신의 통공. 어느 때입니까? 정조 때 있었던 신의 통공 정책. 잡았죠 이거? 인현왕후 복귀와 신의 통공으로. 자, 그럼 가는 숙종이고, 이거 답이 또 나왔네. 나는 정조인데 그 사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번 금이영을 설치하여 군영제를 완성했다는 것은 같은 숙종이지만 경신왕국 직후입니다. 가보다 앞이에요. 경신왕국으로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금이영을 만들었죠. 우리 환국은 왕이 주도하여 신하들의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딱 구실 잡아가지고 어이구 군대 필요하겠네 그러고 만든 거지. 금이영은 왕실 호위병이었습니다. 같은 숙종이지만 가보다는 앞. 자, 2번 서인 내부의 분열로 노소가 나눠진 것은 경신왕국이죠. 값을보다 앞. 지금 가에 이미 노론소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2번은 그보다 앞이겠죠. 뭐 이거 문제라고네. 3번 귀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거는요. 영조니까 딱 들어가겠네. 그죠? 가나 사이에. 자, 속대전 영조입니다. 다만 증보문헌비고는요. 이거는 영조 때 만든 동국문헌비고의 증부판입니다. 고종 때 만든 겁니다. 이거 답이 2번으로 돼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답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오케이? 2번 아닙니다. 3번이에요. sorry. 약간 오답이 되어 있는데 답을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오표에 들어갔을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3번인 거 알겠죠? 해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답만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PPT도. 아이고 미안해라 부끄러워라. 넘어가야 되겠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에 외교정책이 추진되었던 시기의 집권 세력입니다. 이 시기의 집권 세력이죠. 시기가 언젠가 보시고 집권 세력 파악하시고.
경들은 신하들은 이후란 길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이기겠는가? 지지. 지난번 군대를 요청하는 글이 명에서 왔는데 2번이나 왔는데 내가 구지를 걱정했던 것은 원병을 보내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가봤자 도움이 될까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니들은 왜 내 뜻도 모르고 자꾸 지랄하니?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굴까요? 광해군이죠. 그죠? 광해군이 지금 그 당시 명에서 요청했던 군대에 보내지 아니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오랑캐가 누구겠습니까? 여진족들이죠. 당시에 지금 만주족들, 그죠? 여진족과의 사이에서 명과의 사이에서 갈등했던 광해군 때였고요. 광해군 때의 집권세력은 바로 누굽니까? 북인 세력이었겠죠. 그죠? 광해군 때의 북인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숙종 때, 이거 찾았죠? 포인트. 광해군 때 중립외교입니다. 숙종 때 노론과 선호로 분화되었다는 건 누굽니까? 요거는 서인들이죠. 방금 봤다시피 서인들이 노소 분화됩니다. 이왕이 약통기승했다? 요거는 남인들이죠. 영남 사람들. 임진왜란 때만 의병장을 배출했어. 그렇죠. 임난 때 광해군이 동분서주할 때 북인들은 의병장을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전쟁 끝나고 광해군 때 북인들이 집권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3번이 답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조식에 지었던 정인홍, 홍의 장군, 곽재우. 홍삼 아니고요. 홍의 장군입니다. 빨간 옷, 곽재우 등이 바로 북인들로서 의병장이었고 그 결과 북인들은 광해군이 왕이 되자 뭐 세상 만난 거지, 그죠? 집권되게 되었답니다. 정일립 사건을 계기로 정권 잡은 거는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게 바로 남인이었던 우리 저 서인이었던 정철이었죠. 정철이 권력을 잠깐 잡았다가 다시 동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건저 문제를 통하여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인들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됐던 것이죠. 정답 3번 됐습니까? 각 분당의 분당 과정과 집권 과정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 출전 보니까 척사학교입니다. 사학을 배척하는 교서죠. 척사학교. 사학이 뭐겠습니까? 천주교지 뭐. 가볼까요 한번? 오늘날 사설의 폐단을 바라는 일은 더욱 정확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사악한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이 필요하다. 바른 학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학에 대비한 정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척사에서 항상 그런 거죠. 위정척사. 그때 척사입니다. 자, 연전에 봤더니 가수족을 구입해온 누가 이승훈이 빙고. 이승훈이 누굽니까? 바로 서학때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맞나요? 이승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서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서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1번 서학은요 처음에 남인들이 학문으로 사용해서 연구하다가 종교화되었다 그랬습니다. 1번 맞죠? 남인들이 주로 서학을 종교로 이제 발전시킨 분들이었습니다. 17세기 때 천주실의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의를 한자로 만들었다가 18세기 때는 한글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티언듀 실의 그래가지고 11세기 2책이 점차 전파되면서 서학이 전례가 된 것이었고요. 3번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 받은 사람은 이승훈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승훈 최초의 영세. 앞에서 우리 문제 보면서 이승훈이라든가 김대건이라든가 몇 명 본 적 있었죠? 4번 안정복은 천황문답에서 이 종교를 옹호했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안정복과 이익은요 천주교를 비판했던 분들이에요. 남인들이 주로 수용한 건 맞아요. 안정복 남인이었습니다. 이익의 지자였고 맞는데 이 시기 남인들 중에서 일부 세력들은 천주교를 비판했었고 일부는 수용했었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사상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발전시킨 분들이 있었고 반면에 안정복 이익은 그 중에 특히 천주교를 비판했던 분들이었구나. 천학문답은 천학에 대한 Q&A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천주교를 비판했다. 놓치지 마세요. 이익과 안정복은 천주교를 비판했다. 옹호가 아니었다. Check it out. 자,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배경이에요. 고종을 강제로 퇴시킨 됐지 뭐 그죠? 1번은 죄악체계를 강요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통감이 내정을 다장악하고 일본인들이 각부에 아이고 차관에 임명되었구나. 일본 놈들이 관리가 되었구나. 인사권 박탈. 그리고 나아가서 군대까지 해산했구나. 바로 무슨 조약? 한일 신협약.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죠. 고종 강퇴 후 인사권 장악했던 신협약 체결하고 일주일 만에 부속조약으로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린 것이죠. 포인트 잡았죠? 고종 퇴위, 차관 임명, 보통 차관 정치 그랬단 말이야. 군대 해산. 자, 근데 문제는 이 조약의 배경입니다. 왜 고종이 퇴위당했죠?
당시 외교권 박탈 후 고종이 박탈된 외교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뭐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었죠. 정답 2번입니다.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보내가지고 아니 외교권 넘는 놈이 네 맘대로 외교권을 그러면서 이를 구실로 퇴위시킨 겁니다. 원수부는 대한제국대였으니까 한참 앞이고요. 남한 토벌과 십선도 의병은 그 뒤에 나왔던 정미 의병 과정의 일들이므로 군대 예산 이후의 일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치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 부사가 일본 영사 마에다, 딱 봐도 일본 놈이죠? 에게 보낸 글입니다. 왜 우리나라 지방관이 일본 영사한테 글을 보냈을까? 자,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너도 알지? 흉년이야. 곡물이 더 이상 나가는 것을 당분간 방지해야만 돼. 곡물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돼. 곡물 방지 방곡이겠네. 그죠? 방지한다. 곡물 유출을 방곡령. 오케이. 바라건대 너희 상인들이 더 이상 쌀을 사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딱 만 한 달 후라고 되어 있죠. 한 달 전에 지방관 직권으로 통과하는 게 바로 방공령입니다. 이는 지방관 직속 권한이었죠. 네. 왜 했을까요? 곡물이 나가는 걸 왜 막은 걸까요? 부족하니까, 흉년이니까. 그래서 곡물값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그랬었는데 일본은 이와 같은 방공령을 전부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규정 위반이라고. 한 달 전에 통과했는데 우리가 받은 거 28일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 다 이거를 무시하면서 막대한 배상금만 받아갔던 것이죠. 됐나요? 일단 방공령 키워드 잡으시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1번과 2번과 4번에 있죠. 3번 아닙니다. 왜요? 이미 1890년에 함경도 방공령 이후 그 당시 함경도 지방관이 조병식이었죠. 1890년 함경도 방공령을 계기로 더 이상 방공령은 내려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공령이 내려지지 않자 곡물값이 폭등했고 그 과정에서 동학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진압한 일본은 완전히 내정을 장악하면서 방공령 시도 맞먹게 된 거지. 따라 동학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급감했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오케이.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의 실패를 예측한 글입니다. 많이 봤죠? 이렇게 예측한 게 누굽니까? 윤치호의 일기였던 윤치호 일기에서 윤치호 아버지였던 윤웅렬 씨가 예측한 글입니다. 아, 난 니네 실패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첫째, 둘째에서 정리해놨는데 첫째, 아, 니네 왕을 위협했잖아. 반역이잖아. 안 돼. 둘째, 외국 세력에 의존했잖아. 니네가 스트레스야지. 왜 남을 믿어? 외국이 누굽니까 이게? 일본이죠. 셋째, 아, 민심을 뻑했잖아. 너희들은 백성과 함께 한 게 아니야. 위로부터의 격으로 너희들끼리 한 거지. 백성들을 끌어들였어야지. 넷째, 아, 청나라군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냥 집권 세력이 청인데 그들이 움직이면 일본군이 어떻게 청한테 싸워? 아직은 청이 센데 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갑신정변이죠. 됐나요?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격으로서 외세 의존적이었고 백성과 함께하지 못했다. from 상, without 하, 그리고 외세 의존적, depend on 외세. 기억나시죠? 자, 갑신정변에 대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일본의 간섭에 대한 발발이었다. 일본의 반발인데 일본과 함께해요? 아니겠죠? 청의 간섭에 대한 반발이었죠.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했다. 우리 14개 정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속히 돌아오게 한다. 대원군이 집권한 거는 이모곤란 때였고요. 결국 이모곤란 결과로 잡혀갔습니다. 청에. 이때는 흥선 대원군은 청에 있었죠. 자, 지조법을 기억하고 해상국 폐지하고자 한다. 감점은 14개 정강의 내용이었죠.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이 뭡니까? 해상공국. 이모곤란 결과 부부상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공기관이었는데 이게 있으면은요 전근대 어용상인들이 활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요 해상공국 폐지를 14개 정강에 집어넣고 있었죠. 4번 청일전쟁을 위해 들어온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아니죠. 전쟁은 10년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이때는 일본의 군대가 왜 있었습니까?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공사간 경비구실로. 청군대는 청푸 전쟁으로 일부가 철수했고 고를 틈타서 일본과 손잡고서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배경과 결과 잘 정리하세요. 16번입니다.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개혁은 9번 신참, 황제 중심, 상궁업 진흥 끝. 뭡니까? 바로 광무개혁이죠. 9번 신참 보고 나왔어야죠. 황제 중심의 약간 복고적인 개혁이었지만 상궁업 진흥을 위한 근적인 개혁이었죠. 광무개혁.
자, 전국 토지를 측량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그럴싸하죠. 양전지기 사업인데 이 양전지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러일 전쟁을 계기로 중단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였죠. 부분적 실시에 그쳤다. 전국 아닙니다. 이거 포인트 잡으세요. 원수부 설치, 군사권 강화를 위해서 통수권을 황제하겠다. 그리고 중앙군이었던 시위대와 지방군인 지휘대를 증강시킨다. 전체 예산의 37%가 국방비였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광무정권이에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저 백성들이 만든 민간은행인데 이 은행을 지원했던 게 정부기관이었죠. 공무원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당시 우리나라의 자본력 강화를 위해서 자생적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계 은행이었고요. 그와 더불어 식산흥업을 위하여 즉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실업학교를 자꾸 만든 거죠. 양자막교, 광무학교 뭡니까? 광무정권의 광무가 아니라 광산개발, 철도학교 등이 있었고요. 특히 철도학교는요. 우리나라의 서북 철도국을 만들고 경의선을 부설하려고 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철도도 놓을 수 있었고 양잠을 통해서 근대화의 기본이었던 산업혁명, 방직공업도 할 수가 있었고 광산개발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산 이권 빼앗기고 철도 이권 빼앗기고 뭐 때문에? 다 일본 놈 때문에. 광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we can do it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다 방해했구나라는 거지. 자주적 근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광무개혁의 성격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미추진 그가 결성한 단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경상도 밀양 출생. 힌트가 됩니까? 안 되죠. 만주에서 12명과 함께 이 단체를 만든 거야. 소수군요. 이들은 뭘 했을까요? 국내에 폭탄을 들여와 일본 관공서를 폭파시켰고요. 침략 깊은 일본 군인들을 죽여버리려고 저격하려고 했었고요. 폭파와 저격, 그들의 목적은 오파괴 7가살. 파괴할 곳 5군데, 죽일 놈 7마리, 오파괴 7가살 딱 잡아놓고 그들만 조집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뭐였죠? 암살? 아닌데? 전지현 나온 거. 그 영화 보면은요, 막 주위에서 폭파시키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딱 적여놓고서 그놈만 죽입니다. 그놈을 딱 총 쏠려는데 앞에 민간인 지나간다. 안 쏩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그들만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테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는 해방 후 남한 단정 수립에 반대하다가 결국 월북했습니다. 당 친일파였던 그 노덕술 뺨을 맞고서 열받아가지고 북한 갔죠. 그랬다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활동하다가 결국 김일성에게 숙청당했던 불쌍한 인물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자, 그는 누굴까요? 김원봉. 그 만든 단체는요, 의열단. 오르면 안 되겠죠? 김원봉과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단원 나석주가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그럴싸한데 나석주도 맞고 총독부도 맞아요. 둘이 매치가 안 됩니다. 나석주는 26년에 명동에 와가지고 명동에 동양척식에 폭탄 던진 분입니다. 그렇죠? 나석주는 명동에서 우리나라 경제 침탈의 기본적이었던 그 가장 기구였던 식선은행에 폭탄 던졌는데 불발이었어. 폭탄 2개를 들고서 동양척식 건물에 들어간 거죠. 폭탄을 딱 던진 분이 나석주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명동 가면 동양종군 빌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자리예요. 아주 그 나쁜, 그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양척식이 나쁘다는 얘기겠죠. 조선 총독부 누가 있습니까? 총독부에는 김익상이란 분이, 그죠? 종로경찰서에는 김상욱이란 분이. 맞나요? 그렇죠.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 입학이죠. 중국계 황푸군관학교 입학하여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는요, 우리들이 만들었죠. 사본에 있는 주전혁명 간박교는 설립한 겁니다. 황푸군관학교는 입학한 것이고 혁명 간박교는 설립한 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3번. 3.1운동 직후에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흥학교 2회 졸업생들이에요. 2회 졸업인데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는겨. 그들이 모여가지고 만주길림에서 12명이 함께 만든 게 바로 의열단이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선에 대해서 옳은 내용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군요. 38선보다 약간 어긋나게 있는 이 선이 뭘까요? 보시면 안 되죠, 이거? 지금 남아있는 휴전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휴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전쟁 이후의 군사 분계선이죠. 그렇죠? 갑니다. 이 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까요? 6.25 전쟁 결과 만든 건데요. 유엔 안보리의 중지를 통해 설정되었다. 아니죠. 이 선은 누가 제안했나요? 안보리가 아니라 소련의 제안으로 당시 유엔군과 중국 및 북한군 사이에 우리나라 군대는요.
우리나라 군대는 유엔군 밑에 있었던 소속 부대였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소련의 제안으로 미국이 결국 중심이 됐습니다만 소련의 제안으로 소련은 6.25에 참전했나 안 했나요? 안 했죠. 조종을 했지만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국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소련 제안으로 유엔과 중국 및 북한 사이에 기억하세요? 한미상호 방위적 체결이 가하 설정의 배경이 되었다가 돼 있는데 이 선이 체결된 게 7월 27일 한미상호 방위적은 그해 10월입니다. 휴전 결과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요새 많이 거론되더만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53년 10월입니다. 이승만은 가하선의 설정에 반대하여 반공포를 석방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외쳤습니다. 절대로 휴전 싫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요 마찬가지였죠. 왜 우리 국민들 휴전을 반대했을까? 상무적이거나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얘기는 쉬었다 또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쉬었던 거죠. 이때 끝내자 했던 겁니다. 종전을 외치는 국민들의 민심을 끌기 위해서 이승만이 함께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해준 거지. 그 결과 6월에 반공포를 석방했고요. 결국 휴전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긴 거죠. 미국이 이승만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협조해라, 협력해라. 이승만이 좋다, 협조하겠다. 대신 대가로 이걸 들어달라 하고 제안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면은 곧 북한 쳐들어온다. 가지 말고 남아라. 해서 만든 게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고요. 이내 그냥 우리 굶어 죽는다. 먹을 거 좀 다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미국이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5년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되었던 게 바로 반공포 석방이에요. 자, 리을 가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흔히 말하는 비무장지대죠.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것도 이 선의 결과물입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그래서 디귿과 리을 두 개가 되겠네요. 4번 되겠죠. 휴전선은요 매우 중요한 전쟁 결과물입니다. 6.25는요 국제전인가요? 내전인가요? 국제전입니다. 그래서 배경에서도 경과에서도 결과에서도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서 6.25 모르겠다면 쪽거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한국 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가는 나의 원인이고 다는 나의 결과랍니다. 즉 가 다음 나, 그 다음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 뭘까요? 가, 개헌 문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 다음 올림픽 등을 잘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올림픽 몇 년? 88년. 그죠? 그 전엔 개헌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정부 이양과 올림픽이라는 과제가 있으므로 개헌을 미루자라는 겁니다. 지금 개헌하자 말자? 하지 말자. 현재 헌법을 지키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호헌이에요. 4.13 호헌 조치 구실이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아, 국가 중대사는 올림픽이 있는데 그 전에 무슨 개헌이냐 그러면서 뭐 상관없잖아, 그죠? 개헌하고 올림픽 하면 어때? 그걸 구실로서 4.13 호헌 조치를 때리자 국민들이 열받은 거지. 이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 지켰죠? 헌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된 거죠. 다는 뭡니까? 여야 합의하에 알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으로 개헌하고 그리고 합의하에 선거 치릅시다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뭔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하는 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노태우가 발표했던 6.29 선언이죠. 호헌 조치 결과 나왔던 게 나고요. 그 결과로서 6.29가 나왔다는 것인데 6.29 선언의 배경이 된 건 뭡니까? 6월 항쟁, 바로 6월 민주화 운동이죠. 자, 6월 항쟁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가볼까요? 호헌 조치 6.29 파악했습니까? 해야죠. 사료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이구나. 그 뒤 10월 달에 개헌이 이루어진 게 바로 9차 개헌 현행법입니다. 1번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바로 4.19 사. 그렇죠? 2번 대학생과 시민들의 비상계엄 집회 민주헌정 체제 회복. 대학생과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회와 민주헌정 회복을 외쳤다는 겁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떤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계엄을 철폐하라. 그리고 빨리 유신은 타도되고 민주헌정을 극복하자, 회복하자 했던 건 바로 언제입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번 대학 교수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다시 선거하자 했던 거 뭡니까? 이것도 4.19죠.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명분도 더 이상 민주화가 지연될 수 없음을 강력히 요구하며 너희들이 발표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다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6월 민주화 운동 되겠죠. 내용으로 충분히 파악되죠? 4번 정답입니다. 자, 4.19, 5.18, 6.25 항쟁, 배경, 결과, 내용, 시험 필수입니다. 이거는요. 꼭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시 모르겠다면 뭘 보라고요? 초코집. 자, 마지막 20번 갈까요?
미추진 정부가 실시한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취임사인데요.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7천만이래. 북한도 끌어안으신 거죠.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아하, 노태우가 전직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문선 정부가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문민정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렇죠? 오늘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30년을 기다렸답니다. 본인도 여당 후보로 나왔으면서 이제 어쨌든 군사정권의 종식이었다는 거죠. 군사정권 종식 5.16 직후 60년대부터 이때가 바로 94년이었거든요. 30년까지 기다려서 드디어 문민정부가 군사정권이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문민정부 탄생 김영삼 정부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요. 한일 국교 정상 언제지요?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였죠. 65년에 정상화가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 약간 생소한가요? 외워두세요. 1988년 사회보장제도 거의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지금 꽤 문제가 되고 있죠? 부족해가지고. 3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언제입니까? 5.18 직후 전두환의 신군부에서 5.18을 김대중의 빨갱이의 소용이다 라고 밀어붙이면서 이를 좌익 세력의 용공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이에 대한 비상대책으로서 5월 31일 날 국보위를 만든 게 전두환 신군부였습니다. 4번 국딩을 초딩으로 빙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국민학교는 일본의 황국신민 줄임말이거든요. 일제잔치청산과 함께 이 명칭을 초딩으로 바꾼 거죠. 1996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점으로 여러분이 노인네와 젊은이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국딩이니 초딩이니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30대가 구별됩니다. 초등학교는 96년부터 요거 기억해 두세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됐나요? 이상으로 7회 마무리도 괜찮겠죠? 마무리 굿바이.